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토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의 분을 풀어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십니까? 아직 우리나라가 죽지 않는 그런 나라인가 봅니다. 제가 판사님들 한번 믿어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은 아무래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전혀 궤도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지만은 실제 그 일을 주관하는 그 세계에서는 전혀 우리의 고민에는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8월 21일 날 방송한 것이 있죠. 한 달쯤 되어 가는데요. 그때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조국은 반드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지금 이제 썸네일에 올라오죠. 그때 제가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야 요직에서 계속 실수를 할 것이고, 그래야 계속 청와대와 함께 무너지면서 지지율을 가라앉힐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은 정책 같은 것도 좀 엉뚱하게 할 것이고 계속 실수를 할 것이다. 그러니 처음부터 저는 민정수석도 오랫동안 하길 바랬고 장관도 되는 것이 낫겠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반어법을 써서 얘기했는데요. 저희 그 말은 사실 이렇습니다. 어느 쪽도 우리에게 나쁠 게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장관에서 낙마를 해도 낙마한 대로 우리에게는 뭐 나쁘진 않은 일이고,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도 사실 그게 더 잘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제가 댓글에도 저의 그런 속뜻을 모르는 분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 욕도 좀 얻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뚝심 있게 제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장관이 되니까 정말로 엉뚱한 일을 많이 벌여서 오히려 욕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나쁘지 않아요. 검찰에 피의사실 공표를 감찰하겠다. 뭐 최근까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욕 많이 먹었죠. 자기 가족들 수사받는데 그 수사팀이 수사 상황을 공부하는 것을 좀 못하게 하겠다는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속내가 너무 뻔히 보여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면은 안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일 텐데 조국은 그냥 질려버렸죠. 딱 제가 예상했던 행동이죠. 저는 제가 올렸던 수많은 보고서, 그것을 조국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장관이 되기 직전에 정경심이 기소되었죠. 그리고 장관이 된 이후에 오촌 조카가 지금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더 약화되었죠. 야당에게는 투쟁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뭘 했습니까? 명분이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했죠. 싸움은.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은 더욱 악화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감찰하겠다고 셀프로 자기 사건 여론을 방어하겠다는 그런 속내로 보였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거는요, 언론과 기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기자들, 언론들 먹거리 없앴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명분도 약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이것을 위한 최소한의 수사 공보조차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감시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논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언론을 적으로 돌리는 거. 이거는 최악의 선택이에요. 제가 그랬죠. 계속 똥볼차게 장관 자리에 있는 것이 좋다. 지금 계속 사고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초기에는 여당과 청와대에서도
조국을 옹호합니다. 한동안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죠, 아직까지는. 근데요, 그거 오래 못 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깍지를 끼고 여당과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요, 이건 뭐 농계도 아니고 청와대와 여당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여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런 것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문통 때문에 그나마 계속 감싸고 있는데요. 총선을 생각하는 여당에서는요, 서서히 불만이 터져서 급기야는 청와대와 민주당 간의 갈등이 생길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지금 제가 바라던 그런 그림대로 가고 있어서 제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청와대와 검찰은 더욱 갈등이 심해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대격돌이 날 것이다. 지금 검찰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죠. 유재수 국장에 대한 수사를 서울 동부지검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시즌2 이 사건이 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 공익제보 1호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자,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바쁘니까 동부지검에서도 도와줘야죠. 청와대에서도 아주 지금 바빠지겠네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예, 수사팀의 손편지, 응원, 이거 열심히 해주십시오. 제가 공지사항에 서울중앙지검 제가 주소 남겨놨죠. 편지 한번 써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검찰의 진정한 죽창, 이 죽창이 누구를 향할까요? 누구를 향해 갈까요? 예, 제가 예언한 대로 바로 조국입니다. 그 죽창은 이미 조국을 향해서 날아갔고 현재 그 집 대문을 지났습니다. 곧 현관문을 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일단 정경심 여사가 타깃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지 사장의 입이 중요했는데 그 바지 사장이 구속이 되어서 자기 살기 위해 진실을 말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의인이 있죠. 예, 그 증권사 그 젊은 집사 PB입니다. 이분도 큰 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검찰의 첫 압수수색 바로 전날에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참고인과 증거 확보에 집중할 때다. 이 사건 관련자들은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다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뭐 그 젊은 PB가 제 방송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감추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다행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설계했던 딱 그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크게 예언했던 게 있죠. 검찰이 조국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저는 진짜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검찰은 어떤 혐의로 조국을 처벌할 것인가? 영장 청구와 기소할 때에 어떤 혐의, 어떤 죄명을 넣을까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한번 가져야 합니다. 조국 배우자 정경심은 이미 기소가 되었고 이제 뭐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이것만 남았죠. 그러니 지금 우리는 주범이 누구인지, 어떻게 그 주범을 처벌할 것인지 그것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맞겠죠. 가장 쉽고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증거인멸교사 혐의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걸로 비치는 것은 동양대 총장에게 정경심 여사가 전화를 해서 표창장 주는 것을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전화를 정 교수로부터 이어받아서 뭐 이렇게 하면 다치니 안 다치니 둘 다 산이 많이, 이런 언급을 했다고 최 총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국에게 직접
들이댈 수 있는 최고의 죽창입니다. 이거는 죄명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협박죄 내지는 강요죄. 제 생각에는 강요죄가 더 형법상 구속 요건에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죄입니다. 최 총장의 진술도 주요 증거인데요.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를 한 것이니까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배우자가 상세히 이미 먼저 요구를 했고 그 전화기를 그대로 연속적으로 이어받아서 우리 둘 다 다치지 않는 길이다. 우리 둘 다 사는 길이다. 다치지 않는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했죠. 저는 이것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혐의가 남아있을까요? 증권사 PB, 그 젊은 집사가 그 얘기한 바와 같이 컴퓨터 하드를 교체할 때 그때 조국이 수십 분간 같이 있었다고 언론에 나왔죠. 그게 증거인멸 교사를 정경심과 함께 한 것으로 밝혀질 수 있고요. 최소한, 이게 중요합니다. 최소한 증거인멸 방조죄는 될 것입니다. 그때 조국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방조죄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 교과서를 보면요. 그리고 판례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 판례가 나옵니다.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자, 또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물질적 방법이건 정신적 방법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가리지 아니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에 대하여 형법 교과서에는 정신적 방조에 대한 예시로 조언, 격려, 충고도 포함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증권사 PB가 증거인멸 행위를 끝내고 나서 조국이가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드를 교체하고 있는 그 작업하고 있는 그 도중에 그러한 얘기를 했다면은 이거야말로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신적인 방조 행위입니다. 일종의 격려를 하는 거죠. 언론에 나온 그 집사 PB의 그 얘기를 살펴보면요. 하드 교체 작업 도중에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벌써 죄명이 몇 개 나왔습니까? 첫 번째, 동양대 총장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죄. 두 번째, 강요죄요. 세 번째, 증권사 그 집사 PB에 대한 증거인멸 방조죄. 와, 벌써 죄명만, 혐의 죄명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본 게임에 들어가기도 전에 파생된 범죄 혐의에 대한 죄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본격적인 죄명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 우선 언론상 나오는 얘기는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입니다. 정경심 여사가 간접 투자가 아닌 펀드를 가장한 직접 투자를 했고 그 관여도가 크다고 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게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위반한 것이 되니까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정식 청문회에서 얘기한 것이 있죠. 딸의 출생을 부친이 신고했다는 그 증언, 뭐 집에 그 PC가 2대라는 뭐 증언 등등 다수의 위증 혐의가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죄명이 한 개 더 늘었네요.
위증죄요. 그 딸의 출생 신고를 자신이 한 것으로, 조국이 한 것으로 이미 물증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조국이 혐의를 받는 죄명들은 물증이 있는 것도 있고 결정적인 참고인의 그러한 진술, 그런 증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증은 무난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약한 거는 맞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말했던 돈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나와야 세게 좀 세게 처벌받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들이 거의 직접 경영에 관여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그 웰스 CNT 등등 그 회사들이 공공 분야로부터 수주받은 거, 거기에서 조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직권을 남용했거나 청탁을 했는지, 그게 핵심이라고 얘기했죠. 잘하면 뇌물수수죄 혹은 제3자 뇌물수수죄가 된다고 저랑 같이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형량이 좀 세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앞서 저희가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초기에 얘기했던 증거인멸교사 방조죄,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강요죄, 이거요, 구속도 가능해요. 형량을 떠나서 구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분식 회계 사건에서는 그 증거인멸을 주도했던 삼성전자 부사장이 구속 기소되었죠. 그래서 구속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는 최초 우리가 함께 검토했던 그 증거인멸 교사 방조 그리고 강요죄, 이 혐의가 의미가 아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조금 약해 보인다고 얘기했던 것은 형량의 관점이죠. 그래서 얘기 드린 거고요. 한번 구속되면은 좀 오래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 쉬는 거 좀 푹 쉬셔야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아직 분이 덜 풀리십니까? 그러면 이때 김태우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양심 선언했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 바로 유재수 국장 사건입니다. 제가 보기엔요, 이 사건은 직권 남용죄에 딱 해당되거든요. 이걸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얼마나 많이 처벌이 됐습니까? 이거 제대로 수사를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형철 비서관이 혼자 뒤집어 쓰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어요. 이걸로 저는 여러분의 분이 좀 풀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방송에서 우리는 조국 일가를 함께 한번 수사를 해봤죠? 오늘은 우리가 지금 뭐 했습니까? 함께 한번 기소를 해본 거예요. 그렇죠? 기소를 한번 같이 검토해 본 거예요. 저는요, 다른 건 없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마음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 죄명 등등 기소할 사항을 같이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관전 포인트가 생겼어요. 과연 저와 검토한 바와 같이 그대로 되는지 지켜보자고요. 자, 그럼 우리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걱정 근심 내려놓고, 울분 한번 내려놓고요,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